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이른바 예고했었던 법적 대응에 본격화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물리적 충돌, 정면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잠시 후에 대검 측 분위기 그리고 법무부 추 장관 측 분위기 오늘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란, 검사들의 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검사 내부가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실명을 밝힌 많은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그 기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집단 반발 평검사들 회의까지 열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추미애, 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철회하라. 오늘 10여 곳에서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고검장들은 어제 대책 의견을 교환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겁니다. 윤 총장이 예고했었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혐의로 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정치권의 지원 사격도 추 장관은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 있다라고 추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치권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추 장관이 사유로 된 6가지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 조국 재판부를 사찰했고 그 사찰을 보고받았다라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법관 조국 담당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건 만든 검사는 미행하거나 뒷조사해서 마치 사찰을 한 것처럼 거론되고 있다며 그런 거 아니다. 직무 범위 내에 공개된 적국함 정보를 수집한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법무부는 그게 사찰이다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관건은 이걸 사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찰 프레임이 오늘의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법무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찰 문건에 2016년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했다는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가 포함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수사자료 열람하고 작성한 정황까지 판사 성향자료 분석 관리가 사찰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항변을 하고 있다. 법조인 대관, 언론기사 등 나온 거다. 공소 유지 위한 참고 문건이다. 어떻게 이걸 사찰로 몰아가느냐 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다. 사찰로 몰아가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종부세 74만 명의 4조 원, 역대 최대. 문정부 들어서 대상자가 2.2배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 공시가 현실화 등등이 영향을 미쳤고 작년보다 고지세액이 28%나 껑충 급증을 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도 29%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현실화할수록 이 종부세 부담을 내는 사람들도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비자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검란, 두 번째 키워드는 국정조사,
세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관련돼서 오늘 5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발표되는 숫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의 도요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등이 판사를 사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와 윤 총장 측은 그게 무슨 사찰이냐, 공개된 정보를 적는 것도 사찰이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뉴스 주제는 판사 사찰 프레임 전쟁. 잠시 후 이 논쟁 뜨겁게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에 앞서 검사들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조치하겠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집단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집단 반발. 어제 대검 34기 이하 연구관들 30여 명, 부산지검, 동부지검 평검사들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 이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다. 라며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전국 검찰청 10여 곳 평검사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 대행은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난의 조짐이 확실히 보입니다. 검찰 내부망에선 일단 실명 항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후배 검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라고 실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들 100여 명이 댓글을 달며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지검의 정희도 부장검사,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부당 업무 지시 이행하는 검사가 없어야 한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검찰 역사에 조종 울린 듯해서 참담하다라는 실명의 성명까지, 항의 성명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평검사회의 조금 이례적인데요. 우리 국민들 듣기에 평검사회의 오늘 열린다고 하고 원보이스를 내기로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항의글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까? 많이 올라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했죠. 그 이후에 어제 약 6건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한 350개 정도의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검사 수가 한 2,100명이 넘는데 350명 넘게 됐다 그러면 거의 이제 20%, 10% 넘게 지금 많은 검사들이 현 사건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미 대검 연구관들 그리고 부산지검의 이제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을 냈고 오늘 또 10여 곳의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평검사회의는 2013년도죠.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했을 때 한번 열렸으니까 이제 7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최근에 없었었는데 이번 윤 총장 직무 배제권을 두고 이제 검사들이 좀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검난 조짐이 아니라 이미 검난은 시작됐다게 보입니다. 검난은 시작됐다. 결국 그런 점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 등의 속도전으로 이 사안을 밀어붙일 텐데 결국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가 아마 그 속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행보입니다. 법적 대응 개시, 직무정지 직후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젯밤 10시 30분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로 접수했다. 전자 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선임, 직무정지 취소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 당신 이 순간부터 총장직에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할 거야. 라는 조치를 효력 정지해라. 쉽게 말하면 그겁니까, 법원에?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고 정확한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요. 직무 집행 정지를 집행 정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이 검사 징계법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집행 정지를 시켰거든요. 그 집행 정지라고 하는 처분을 그 행정소송법 23조의 2항에 보면은 집행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법정 그 용어로 하면은 직무 집행 정지를 집행 정지하는 건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 이렇게 망이 깔려 있어가지고요. 디지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그 날짜 24시간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밤중에까지 하실까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뭐 밤 10시 반인가 그때 그 신청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전격적으로 한 거군요. 전격적.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그야말로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남들이 나를 식물총장이라고 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식물총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식물총장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건 행정법원에 한 겁니까? 행정법원에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까? 그렇죠. 부장판사가 판단하게 됩니까? 합의체가 판단하게 됩니까? 아마 이건 합의부로 갈 것 같아가지고 예. 합의부에 그 판사가 3명 있으니까 부장 포함해서 3명이서 결정해가지고 그 판단을 갖다 할 건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정지 언제쯤 나올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했었던 가장 최근의 집행정지 결정이 10월 23일 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 11월 18일 날 인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0며칠 딱 걸렸는데 근데 아마 이 건은 보다 더 엄중하고 중요한 건이니까 네. 오늘 들어가면 이제 재판부 배당되고 하는데 시간 조금 걸릴 거고 제 느낌으로는 신문기일은 한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하고 법무부하고 나와가지고 한번 그 신문을 갖다가 한 다음에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어허.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자 행정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텐데 네. 윤 총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추 장관의 총장 직무 배제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중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지 즉 추 장관의 명령 그대로를 계속 가게 둘 것인지를 행정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네. 그 판단의 근거가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소도 안 됐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던 판사에 대한 불법, 이른바 불법 사찰 문제가 결국 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 소명이 되면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가지고 다시 윤 총장이 총장의 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진짜로 불법 사찰이다. 그러면은 그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아니 그러면 단순히 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정지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판단이 어쩌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주장을 맞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향해서 법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 집행정지는 저 같은 경우 뭐 수십 건 했지만 다 인용을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집행정지는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소송 가가지고 잘 다투어 봐라. 그런데 이 건 사안이 틀려요. 왜냐하면 집행정지가 중요하지 본안소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가 그러니까 소송하는 기간의 임기 다 끝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오히려 다른 케이스와는 달리 행정 본안소송보다 더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방점을 찍고 행정법원 판사들이 아마 좀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 의미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윤 총장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오히려 추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힘이 확 실릴 수도 있는 여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법원의 판단과 결과가 더욱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다시 짚어보겠고요. 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했었던 게 내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내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윤 총장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요.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때 저 발언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회자된 바 있었는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 윤 총장이 지난 8월 발언대로라면 윤 총장이 검사로서 배격해야 된다고 밝혔던 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민주주의다. 이건 배격해야 된다. 그런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면서 밝혔던 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 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도전받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추 장관 때문에. 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추 장관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과 지금 어젯밤에 했던 집행정지 소송 등을 추론해 보면은 그렇게 윤 총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추윤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팀 해체를 인사를 통해서 했다는 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고,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직무 배제 상황까지 오면서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여러 번 좀 자제해 왔지만 그래도 최소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해준 그 기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근저에는 내 개인의 명예보다는 사실은 이게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윤 총장의 대응과 윤 총장의 워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오늘 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윤 총장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윤 총장께서는 검찰의 정의, 국민의 검찰, 이런 말씀, 공정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윤 총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윤 총장이 보아왔던 하늘은 검찰의 하늘입니다. 일반 국민, 대한민국 전체의 하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협하게 갇혀있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추미애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추 장관이 됐든 윤 총장이 됐든 어쨌든 국민을 불편하게 한 양쪽의 문제가 다 있다라고 우리 인정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 예, 그거 하나는 맞아요. 검찰총장직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것이 정말 어떤 보편 타당한 가치와 이런 거 위에서 보는 판단이냐, 아니면 평생 검사로 살아온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좁은 하늘을 가지고 국민의 하늘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보기 바라고요. 그거는 윤 총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먼저 주제가 이제 검란인데요. 예, 좋습니다. 검사님들 그렇게 반발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당연합니다. 또 그런 조직의 역동성으로 해서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검찰이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그 어떤 기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못했을 때, 그러한 국민이 부끄러워했던 그런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는 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번에 평검사회 7년 만에 한다고 하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법치주의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과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살지 못했던 그 시절에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 성찰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총장의 법적 대응과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 장관은 6가지 징계 사유를 앞서 밝혔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윤 총장 측이 불법 사찰했다, 누구를 판사를 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추 장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가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추 장관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법 사찰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에 착수했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등 재판부 사찰 부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총장의 부당한 업무 수행도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서 그 문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조금 전 추미애 장관이 어쩌고 가족, 무리 리스트에 오른 여부 이런 것들. 구글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미행이나 뒷조사 안 했다. 직무 범위 내에 적법한 정보 수집이었다. 문건에 적힌 무리야기 법관은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도 아니다. 사실관계 팩트도 추 장관이 틀렸다라고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추 장관은 이제 이른바 압수수색 그리고 추가적인 총장이 불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은 없었는지를 규명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추 장관이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분위기다. 많은 조간신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저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구글링인데요? 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정 변호사님께서 보실 땐 어떻습니까? 일단 사찰을 쉽게 말하면 뒷조사하는 거죠. 뒤를 캐는 걸 사찰이라고 하는 건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위법한 경우가 불법 사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요건을 갖다가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목적의 불법성.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뒤를 캐는 게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싫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나, 이런 목적의 불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위가 정당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해당이 돼야 불법 사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성부장인가요? 그 양반이 밝힌 걸 갖다가 제가 무슨 말인가 해서 꼼꼼히 봤더니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부 중에 판사 한 명이 이른바 그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무리야기 법관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예컨대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판사지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뭐 좀 부당한 그런 판결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들이 굉장히 그걸 갖다가 반발을 갖다 했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판 담당 검사가 그런 재판 진행을 갖다가 대검에다가 보고를 갖다가 한 거고, 대검에서 이걸 갖다 담당 부서에다가 공유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 성부장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담당 이걸 갖다 썼던 이 문건을 갖다 만들었던 그 부장검사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한 일국의 검찰총장을 갖다가 지금 직무 집행을 갖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판사와 관련된 불법 사찰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검찰 측에서 담당했던 그 부장검사가 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일단 어떤 개인적 판단은 추 장관이 밝힌 그런 것들은 불법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인데, 법무부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법무부는 지금 검사들의 반박에 나왔는데 법무부는 그게 사찰이 맞다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에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 등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그게 사찰이다. 라고 법무부가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현직 판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성향을 이용해 유죄 만들어내겠다니 재판부를 조정하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반박했고요. 일선 판사들 이번 사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두 분의 견해 좀 궁금합니다. 박정호 전 대변인. 네. 사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왜 사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성을 했던 분은 이게 구글링이라고 하고 있고, 뭐 감찰부에서 이제 압수수색 통해서 뭐가 법원에 판단이 나올 테니까 추정적인 판단은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사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음습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프레임 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은요.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좀 합의할 게 좀 있는 것이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일을 검찰이 왜 하지? 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사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논쟁이 필요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금 반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판사들을 상대로도 저런 정보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옛날에는 있었지 모르지만 저런 일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보편타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 박정호 대변인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따져보면 될 일이에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뭐 논쟁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저런 것은 없어져야 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정보 우리 담당관실입니까, 지금은? 예. 그런데 여기서 저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하는 기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것이 통상적 업무라고 하는데 왜 통상적 업무를 저기서 합니까? 그리고 저거를 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검찰총장은 그것이 공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왜 반부패 강력부에 지시를 합니까? 반부패 강력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 부패를 수사하는 그런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판 유지에 꼭 필요해서 일상적 업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색한 거죠. 다 좋습니다. 어떻게 서로 해명이 되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런 일이 행해지고 있고 저것이 아직도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거 바꿔나가자라고 좀 합의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저게 이제 주장이 틀리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동안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개혁 차원에서 저거는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될 일이지. 예. 내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이렇게 국가가 시끄럽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면서 속아내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박도민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면 그냥 검찰개혁 차원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걸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속아내야 된다, 찍어내기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쓰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찰이라는 불법이라는 음습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검찰을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잠깐만 붙이면 그래요. 맞아요. 뭐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스스로 하는 수사의 관행까지도 바꾸는 검찰 내부의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당부한,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을 하나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단계와 부딪히는 단계로 온 것이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에 서로 입장 이제 서로 내서 따져봐야 될 단계까지 왔으니까 안타깝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서로 입장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검찰 개혁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좀 우리 국민의 일반적 시각을 한번 가지고 기다려보자는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예, 두 분의 다른 견해 들어봤고요. 이재명 기자,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 장관이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주머니 돈, 쌈짓돈으로 특활비를 쓴다. 마땅한 근거도 없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어디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주머니 돈, 쌈짓돈 얘기를 수차례 꺼내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정말로 검찰총장이 그렇게 국가 예산 특활비를 주머니 돈, 쌈짓돈으로 썼어?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추 장관의 그 특활비 문제가 징계 사유 6가지 중에서 전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특활비뿐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을 직격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라임 사건, 옵티머트 사건이었던 거죠. 라임 사건에서 검사 비위 사실을 은폐했다거나 야권 인사 수사를 무마했다거나 이런 이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사실 감찰을 하려고 했던 거고, 수사를 지시했던 거고, 또 옵티머트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있었죠.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 빠졌죠. 특활비도 마찬가지죠. 특활비를 여러 차례 주머니 돈처럼 50억 원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인하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혐의 아닙니까? 큰 혐의죠. 만약에 그 50억이라는 예산을 만약 본인이 진짜 주머니 돈처럼 썼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행위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제 큰 사안이었지만 그것들 자체가 징계 청구 사안에 포함되지 않았죠. 물론 추미애 장관이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6가지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혹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밝혀내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불법 사찰이 중요한 혐의에 들어갔죠. 사실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했던 게 바로 이 사안이고,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사실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아니라 사법 처리될 사안이죠. 불법 사찰을 했다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박수현 대변인은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바로 잡자 하지만 이 관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검 지휘부도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를 본인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도 좀 이 징계청과 무관하게 과연 지금 감찰부가 대검 감찰부가 전방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만요. 특활비가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제가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추미애 전 장관의 출근길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위에서 이거 빨리.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당정협의에 참석한 모습인데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요. 자,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도 확인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공권력의 소송 제도가 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보도를 해드렸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께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붙이려고 했던 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특활비는 왜 슬쩍 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담정의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아마 추미애 장관도 저런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에 가서 증인, 증거를 다 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활비 문제는 감찰이 최종적인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현 단계에서는 이제 뺐을 거고,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대표가 지시를 했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도 그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선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심각하게 맞섰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오늘 회의의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안 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왜 피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저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야합에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시 사내를 선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회의 이렇게 해서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무시하십니까? 위원장님, 이게 독재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대로 사상 초유의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위원회를 못 열어? 결국 윤석열 총장은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재차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신경전은 국정조사를 두고도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볼 발언들은요,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압박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충격적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국정감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빠짐없이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처리합니다. 비뚤어진 패밀리의식, 조잡한 인싸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신속한 정징계 절차를 당부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할 거면 추 장관도 같이 하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뭐 한 놈이 썩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추미애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갑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좀 궁금한데 먼저 박정환 전 대변인. 네. 야당에서는 추 장관도 같이 국정조사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추 장관은 국정조사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여당에서 제기한 국정조사,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야당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선결 조건이 추 장관도 함께 조사하자라는 게 입장인 겁니까? 아니 뭐 굳이 선결 조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명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추미애 장관을 배제하자고 하는 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지 윤석열 총장 건에 대해서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국정조사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추미애 장관을 배제한 윤석열 총장만 본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는 뭐 국정조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 문제됐던 월성 1호기 그 전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다 국정조사 왜 여태 여당은 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딱 집어 윤석열 총장만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죠. 그러나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징계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 절차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 현안 질의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진실로 다 밝혀질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를 시킬 만한 이유를 다 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어떤 뭐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거나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있으면 뭐 국정조사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상임위 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야 간에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려면 국회법에 의해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열렸어요. 근데 의사 일정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의사 일정이 없으니까 산회를 한 것이에요. 마치 윤 총장이 오고 있으니까 산회를 한 것처럼 하는 그런 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9년 8월 30일, 9월 2일 김도읍 의원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상규 위원장 직무 대행할 때 우리 여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회의를 요구했을 때 1분 만에 본인도 산회를 했습니다. 의사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는 야당이 자신들이 존재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대검까지 방문하는 총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야당이 그렇게 이제 한 것이지 여당이 윤 총장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산회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홀로 추 장관을 비판해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홀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 출신이기도 한 또 조응천 의원의 주장 살펴보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추 장관이 건너고야 말았다.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 라고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검찰개혁이냐 라고 조응천 의원이 거듭 추 장관의 이번 선택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정익진 변호사님, 네. 조금 박해라고 한때 있었어요. 민주당에. 네. 당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밝혀서 근데 그게 지금 묘하게 지금 해체됐어요. 자, 일단 해 떨어졌고 또 누구야? 금 나갔고 남은 게 박금, 박용진하고 조응천, 조박이었는데 네. 박용진 의원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야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직무배제해야 된다라고 추 장관을 두둔했는데 조응천 의원 홀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게 직무배제할 사안이냐? 이게 검찰 개혁이냐? 라고 이게 묘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게 그 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갖다가 했고요. 저도 똑같아요. 만약에 추 장관의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검찰총장이고 누구든 간에 그거는 그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명명백백한 사안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그 단순히 그냥 판사 사찰했다 뭐 한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민간 판사 사찰을 갖다가 해가지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요.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냐면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됐을 때 처벌을 갖다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에서 판사들 동향을 갖다가 레코드하는 거하고 검찰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는 해당 그 판사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은 조응천 의원이 제시한 이야기는 뭐 단순히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법조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나홀로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조응천 의원에게 그런데 이재명 기자 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예상 결과겠죠. 본인도 마지막 글에 문구 정확히 안 하지만 이 글에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제가 감수하겠다 뭐 이런 문구를 본인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본인도 예상하고 글을 썼겠죠. 근데 뭐 워낙 지금까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론과 다소 결이 다른 얘기들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지금 단적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추미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자체가 이 사안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확연하게 대립해 있는 사안이죠. 이건 진짜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한쪽이 잘못했으면 한쪽이 잘하는 거고 한쪽이 잘했으면 한쪽이 잘못한 명백하게 이건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본인도 이걸 쓰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징계 청구를 했죠. 6가지나 사안을 이제 들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 이래서 윤석열 총장이 징계 회부되는데 별게 이제 아닌 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직무에 복귀하고 이런 순간에 사실은 뭐 이 정권 자체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혜원 전 의원도 이야기를 보탰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대통령의 말 그거 거짓말인 걸 왜 모르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며 그 말 거짓인 거 왜 모르냐. 추 장관이 대통령 만나서 확인한 거 모르시겠나. 여당 유력 인사가 대통령 팔명한 거짓말에 아직도 미련이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 말은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말에 대한 이 언급입니다. 그 말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검찰총장님이 이런 모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기자 상당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 건데 윤 총장의 저 발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총장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고 했다. 나 안 나간다. 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그 대통령의 자리 지키라는 말이 이미 거짓말이다. 그걸 왜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총장만 모르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손혜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기 지키라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뜻은 아니죠.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얘기했던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뭐 임기를 끝까지 맞춰라, 소임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말을
왜곡하거나 부풀린 거다.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뭐 진짜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민주당 중진 의원이 윤 총장 전화하면서 사실상 왜곡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의중을 가지고 지금 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까지 밀어붙이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정리해보면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메신저가 지금 거짓말을 그렇죠. 한 거다. 메신저가 이제 왜곡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이 자살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 사안에서 좀 거리를 두면서 일단 징계 심사가 나올 때까지 좀 이제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사안에 관련해서 발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추미애 장관이 이미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함께 뜻을 맞춰서 지금 이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차도살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맞다라는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진짜 저걸 다 확인하고 얘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여권의 스탠스와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한 거라 여권 입장은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청와대는 과연 이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이틀째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아니 그럼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라며 청와대가 오히려 되묻고 있다라는 입장 확인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의 심평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큰 특징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점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정치 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현안마다 대통령이 입을 달아버리면 정치적 책임질 주체도 실종되고 만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전북대의 강준만 교수는 침묵은 권력의 최후무기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도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의 최근의 행동을 볼 것 같으면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강청이의 얼굴이 연상이 됩니다. 과연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문재인 당시 캠프에 있었던 심평 변호사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돼서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자 해지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비판 대열을 가세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나라 꼴을 우습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했고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꼭 뭐 청와대나 정부 조직 얘기 안 하더라도 일반 조직 내에서도 조직 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 원만히 처리하고 외부적으로는 별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안에서 뭐 싸우고 누가 장관이 사표를 냈어도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라고 처리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국민들 편안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벌써 추윤 소위 말하는 이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좀 전에 저희 속보 왔습니다만 58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 그에 따라서 뭐 자영업자고 어디 다 난리가 났고요. 우리 한반도 운명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행정부가 와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네, 검찰총장이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정리를 안 해주신 거예요? 대통령 우리 조금 시계를 돌려볼까요? 임기 초반에도 어디 인도 가셨다가도 순방 중에도 갑자기 국내 현안 가지고 수사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셨던 대통령인데 왜 여지껏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비겁하다. 누구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심지어 누구는
뭐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건을 대통령 저는 뭐라고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혼란 속에서 이렇게 놔두는 거는 저는 대통령 역할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박시현 대변인. 예, 지금 박정화 대변인 말씀대로 나라에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걱정을 이제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 꼴이 우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너무 폄훼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K방역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에서는 왜 자화자찬하냐? 뭐 하면서 K방역마저도 계속 흔들려고 공격했던 것이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문운하면서 이걸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문제 가지고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적어도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면서 명령받은 것이 검찰을 좀 제대로 개혁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은 검찰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두 분을 불러서 회의석상에 만나서 둘이 손잡고 잘 좀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두 번을 부탁하셨어요. 대통령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신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6개 무슨 뭐 그 징계 청구나 이런 사안들을 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이 다 검찰이 이런 부분을 좀 고쳐가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시는 부분이에요.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지금 이 과정마저도 검찰 개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로는 청와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가서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적절치 않고 야당은 그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의 언어는 이제 곧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정말 인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뭐 수사,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 박 전 대변인 좀 전에 징계의 결정을 한번 보고 얘기하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이제 다음 주의 상황이, 징계위가 열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슨 징계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내 뜻은 아닌데 징계위가 이렇게 합의하고 결정돼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임 뭐 혹은 다른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피해가는 거예요. 앞서 우리 쭉 대통령과 그 전에 가까웠었던 분들 쭉 봤잖아요. 왜 내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마저도 회피하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음 주에 대통령 만약에 다음 주 징계위가 열려서 결과가 나오면 또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거. 차라리 내가 임명했던 검찰총장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해임한다. 그 모든 정치적 책임 내가 진다라고 해야지, 징계위에서 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인할게 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 대통령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들이라고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데, 공기업 사장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임기를 건들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 철학과 국정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이 잘 검찰 개혁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과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절차까지는 다 모욕적이지만, 야당으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으면서도 대통령은 바로 어떤 인사권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를 참고 인내하면서 그 본질에 이르는 것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고,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또 단호하게 본인이 할 때는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늘 발생한 발표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3명. 400명대를 거치지 않고 380에서 바로 583명으로 200명이 껑축된 겁니다. 자, 국내 발생 553, 해외 유입 30, 위중증 환자 78명, 사망자가 2명 늘어서 51명이 됐고 3월 초 1차 대유행 때 500명대가 나왔으니까요. 지금이 말하자면 3차 대유행인데 이건 1차 대유행에 버금가는 상황이 다시 대한민국에 도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본격적인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바로 오늘 583에 담긴 겁니다. 그냥 비단 다시 3차 대유행의 시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잘 관리해 왔었다라고 결론 지었던 그 결과가 다시 K방역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본격적인 우려를 오늘 많은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가 심각하게 걱정되는 숫자인데요. 9개월여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이건 600명에 다가섰다라고 하는 게 더 맞겠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3.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제 자정까지 해서 583명이 총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끊었을 때 검사가 계속되고 있고 끊었을 때 그 집계된 사람이 583명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 확진자가 316.3명이었으니까 엄청 더 뛴 겁니다. 583. 이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숫자다라는 말씀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게 9개월 만에 처음인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을 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583명이 나왔고, 자, 이거는 2단계 기준보다 훨씬 더 상행하는 숫자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 넘은 건데 그게 1차 대유행 때였다. 그렇죠.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1차 대유행, 신천지발 대유행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등장했는데, 사실 신천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염 경로가 명확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추적해서 감염 경로를 찾아내서 방역을 하기가 매우 수월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지금 군부대에서도 지금 70명이 나왔다. 그 다음에 교회발, 키즈 카페발, 사우나발, 곳곳에서 지금 5명 이상이면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50명에서 70명, 80명, 100명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방역당국이 추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우려가 일주일 뒤에 바로 수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500명이라는 건 어제 딱 감염된 게 아니죠. 다 일주일 전부터 감염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명이 등장했다는 건 앞으로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의미일 텐데, 과연 일주일 동안 더 계속 폭증해서, 그렇지 않아도 감염학회가 지난번에 이미 일주일 있다 1000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진짜 1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그래서 정부도 아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도 빨리 조치를 취했던 건데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70명 확진된 군 훈련소 집단 감염. 자,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70명 확진돼서 걱정스럽습니다.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입소한 우리 장병과 가족들이 좀 걱정스러운데 70명이 확진됐다. 군의 집단 감염 규모 중에 최대 규모다라는 것. 군이 내일부터 열흘간 장병 휴가 외출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대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잠시 후에 군 이야기 좀 들어보겠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기 용인의 한 키즈 카페 누적 확진자가 80명에 달합니다. 요양병원, 어린이집, 체육학원으로 확산되고 있고 댄스 학원에서 47, 누적 확진자가 52.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 상황. 자, 일단 특히 정혁진 변호사님, 네. 군의 훈련소, 신병교육대, 와, 70명 집단 감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큰일이죠. 왜냐하면 군대 특성상 감염의 위험성을 많이 갖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단체 생활하죠.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 모아놨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한 명이 감염되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군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를 위해서 항상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집단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신병교육대 누가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간 사람들이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이러한 그 신병들을, 젊은이들을 보호를 갖다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건데 그런 의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군이 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상황에서 제주 연소를 강행했다가 33명이 확진되는 사례가 나와서 여론의 문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장 통장 연수 등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발송했는데, 저 18개 시군에게요. 그런데 진주시가 이장 통장 협의회 회장단이 제주 단체 연수를 강행을 한 겁니다. 어제 기준 결국 확진자가 33명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이 시국에 세금으로 단체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냐, 연수 업무 관련자 처벌해라, 시민들이 진주시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할 판이다. 박정환 대변인.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연수 간 것 자체 물론 잘못됐는데 나태해졌고요. 지금 군부대 같은 데서 집단 감염 나오고 있는 거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지금 저런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거리두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대본이나 질병관리청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면에 오늘 아침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확진자 발생 숫자가 역학조사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이라도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10시에 저한테 온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중대본발로 문자가 와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던 분들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하라고 문자가 지금 다 왔어요. 전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몇 번째 확진자 왔습니다, 모임 자제하세요, 이런 문자는 계속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중대본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던 사람도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건 아까 우리 전문가 말씀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중대본도 판단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 방역 대책 좀 더 격상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진주시가 이 제주의 이장 통장 연수를 가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론의 문매를 받았는데요. 그 진주시장이 감염자와 동선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서 통역을 하는 분이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로 통역을 하고 있어서 비난의 화살이 진주시장에게 향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와 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부장한 행위 들어가십니까? 동선 노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받고 박수현 대변인님, 이 진주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제 수화를 하시는 분은 수화의 특성상 표정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로 수화를 하셨다고요. 저렇게 동선이 겹친 진주시장이 꼭 저렇게 브리핑을 했어야 하느냐가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비판을 또 받아도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박정하 대변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정부는 가장 보수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이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느 지점에선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저도 좀 반성을 해보는 게, 저 스스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 무덤덤, 회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실제로 이 돌직구쇼 나오기 위해서 저 18층에서 분장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내려오거든요. 얼굴에 화장이 좀 묻을까봐.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역은 국민의 정말 긴장이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저 김진 앵커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그 말씀. 백신. 네, 백신. 숙제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좀 상황은 심각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집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이 백신은 사실은 3상 시험까지 가려면 3만 4만 개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3상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백신도 개발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투트랙으로 치료제 개발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몇 개 제약회사에서 좋은 소식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연내에 1호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또 다른 제약회사는 1월 중에 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적인 노력으로 정말 사회적 연대로 서로 믿음으로 이걸 잘 지켜내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는 것은 치료제의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것에도 희망을 갖고, 또 백신도 우리가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서로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을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앞을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 디에고가 별세를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이른바 장난전에 속았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 디에고의 별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향년 60세에 별세를 했고요. 아르헨티나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시신은 대통령 궁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축구계 영웅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펠레,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공차게 될 것. 호날두, 세계는 영원한 천재가 작별했다. 메시, 전설이 아니요. 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축구계 애도의 물결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라도나가 94년도에 골을 넣었던 장면도 저희가 애도의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And Ronaldinho's glancing little header is too good for Dindan saying, please can I have it? And this is another handball by the same can strike Côte d'Ivoire into a lead. Shot is through, deflected, and he's going to give another penalty. 옆에 수비수를 달고 다녔던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까지 봤는데, 이재명 기자, 그런데 4인지 심장마비예요? 그렇죠. 뭐 뇌 쪽에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최종 사인은 지금 심장마비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죠. 사실은 뭐 우리로 따지면 한갑이죠. 딱 60에 지금 이미 별세를 했는데 너무 전설을 일찍 떠나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펠레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라도나가 저희 세대에는 첫 번째 축구 천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장 대중적인 축구 스타가 첫 번째가 제가 기억하는 스타가 마라도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이른 나이에 너무 전설을 빨리 떠나보내서 아쉬운데, 역시 뭐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답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대통령 궁에 시신이 안치돼 있고, 일반인도 대통령 궁으로 가서 조문한다 그러고 3일간 이제 그 조문 기간을, 애도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조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니까 정말 국민 영웅다운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저에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축구 스타가 떠나가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핫플인데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장난전화에 속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난전화를 걸었다라는 사람이 누구를 사칭했냐면, 환경보호가, 시민운동가, 이자 소녀
시민운동가인 툰베리를 사칭한 장난전에 속았다고 합니다.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Hello, Greta. So I understand that you have a lot of work and have not so much time to talk to young girl, but I'm very concerned about growing international crisis. Yes, indeed, and that is why in the many phone calls I've been able to have over the past week, we've talked an awful lot. Leave NATO. Drop your weapons. Pick flowers. Smile at nature. I very much appreciate your passionate words. The main bastard is Trump, because Mr. Trump is doing everything to kill us. It's my point of view. I understand your words. My responsibility is to work with the world leaders that other people choose. I can certainly understand that people can feel very strongly about him. 캐나다 총리가 이 장난전화 사기로 유명한 러시아 유튜버들과 10분 넘게 진지하게 환경 보호를 위한 대화를 한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속은 걸까요? 캐나다 총리실은 이렇게 통화 다 해놓고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총리는 장난전화임을 눈치채시고 바로 끊어버렸다. 아, 그렇습니까? 전화건 범인들은 장난전화로 유명한 러시아 유튜버들이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전화건 범인들이 러시아 정보국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도 됐다. 장난전화건 유튜버 입장은요, 그냥 재밌어서 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의진 변호사님, 네. 이게 만약에 우리로 찾으면 참이 황당한데, 예컨대 대통령과 누구를 사칭해서 직접 통화가 이루어진다? 처벌 안 됩니까? 처벌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서 법전 찾아봤더니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요. 여기 과태료 물게끔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인적 사항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저런 장난을 갖다가 한 경우에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네요. 과태료? 네네. 처벌받아도 과태료다. 아, 벌금, 구류, 과료니까. 벌금이긴, 10만 원 이하긴 해도 벌금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경범죄 처벌이니까 처벌도 되긴 되는데, 궁금한 게 아무나 전화하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전화 받아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나라는 그 힘들죠. 어떻게 통화가 됐는지도 좀 한번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총리실 측에서는 총리가 장난전화임을 눈치채시고 즉각 전화를 끊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의 고검장 6명이 단일화된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 고검장 6명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총장,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는 총장의 임기제를 무력화했다라고 추미애 장관을 직격 비판했고요. 수사 지휘의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하다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명의 고검장이 입장을 발표한 거고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는 총장의 임기제를 무력화했다. 수사 지휘의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다.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라고, 일부 고검장 6명이, 일부긴 합니다만 고검장 6명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후 라방에서도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 3할로 방금 들으셨던 이 내용 갖고 조금 더 심층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